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365페이지 부동산 유동화 제도 그리고 370페이지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그리고 MB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365페이지 보시면 유동화 제도에서 이제 금융이 나오는데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금융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그 뜻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저당시장의 구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분금융이다라고 하면 금융은 자금융통이라 그랬죠? 자금융통. 근데 자금을 융통하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게 남의 자본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이 2억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3억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집을 사야 되는데요. 그때 자, 이 3억을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내가 돈을 빌리면 돼요. 그건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 부채 형식으로 이제 자금을 빌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그건 결국 남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되고요. 그러면 돈을 빌리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부채 금융이에요. 부채의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한다. 이게 부채 금융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 내가 2억이 있는데 자, 내 가장 친한 사람한테 야, 너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너 3억을 대고 두라. 그래가지고 이 5억짜리 소유권에 지분이 네가 60% 갖고 내가 40% 갖자. 이 집이 괜찮아. 라고 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3억을 투자해라 이런 소리예요. 아까는 빌려달라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투자해라요. 투자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3억에 대한 뭐 이자를 주거나 이런 거 없어도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지분의 소유 지분을 네가 갖고 두라라. 즉 투자를 해라라는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돈을 빌리는 거, 또 하나는 투자를 받는 거 이런 것이고요. 돈을 빌리는 것은 부채금융이라고 하고요. 이 투자를 받는 것은 지분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채금융 시에는 이자를 지불해야 되지만 지분금융 시에서는 이자 지불할 필요가 없고요. 이건 타인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죠. 그래서 이것은 투자 소유 지분만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 첫 번째로는 부채금융이 있고요. 부채금융. 자, 두 번째로는 지분금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채금융이다라고 했을 때는 부채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것인데요. 부채의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채금융이 딱 나오면 뭐 책에 어떻게 써 있니까 관계없어요. 관계없고요.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부채의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융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 형식이라는 얘기는 빌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지분금융은 그러면 자금 융통인데 어떻게 자금을 하는가? 지분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소유 지분을 주고 그 소유 지분을 이게 떼주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분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각각 발행하는 증서, 증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증서나 증권은요. 증서 또는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증이 증거가 되는 서는 문서예요. 이게 또 문서 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문서라는 얘기가 증서 또는 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부채금융 시 돈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 증권 이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부채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증권. 그러니까 부채증권의 뜻이 뭐냐? 그러면 증서인데, 자, 증서인데 뭐 할 때? 부채금융 시 발행하는 증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증권이 뭐냐 그러면 부채금융 시 발행하는 증서. 그럼 부채금융은 뭐냐? 부채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돈 빌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채증권 시 발행하는 증서인 부채증권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채권이 대표적인 거예요. 돈 빌릴 때 채권 발행하잖아요. 채권. 그리고
채권 말고 또 뭐 영수증이니 지불 각서니 또 뭐 현금 보관증이니 각종 그런 것들이 전부 돈 빌릴 때 발행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MBS, ABS 이런 것들도 부채증권의 대표적인 것이니까 꼭 알아주세요. 이런 것도 전부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분금융시 발행하는 증권은 뭐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분증권이겠죠. 그러니까 지분증권의 뜻이 뭐냐? 그러면 막 복잡해 계산을 설명 못해. 그러지 말고요. 예,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지분금융시 발행하는 증서. 끝이지 뭐. 그럼 지분금융이 뭐냐? 그러면 예, 지분의 형태로 자금을 융통하는 거야. 즉 투자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분금융시 발행하는 증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 지분 떼주는 거죠. 소유 지분을 떼주는 거예요. 지분 또는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식, 증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나 리츠의 주식을 발행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분증권이죠. 주식을 준다, 소유 지분을 준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외에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자,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말은 요란한데요. 별거 없어요. 신디케이트란 말은요.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니까 조합이나 모임 이런 뜻이에요. 모임 또는 무슨 단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부들이 모였다. 그러면 주부단이죠. 주부단. 근데 그 사람들이 방송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거 하러 모였다. 이건 뭐요? 도박단이죠. 도박단. 그래서 주부들이 몰려다니면서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주부 도박단. 그러면 주부 도박 신디케이트예요. 그게. 또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신디케이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모임 또는 무슨 조합 이런 것들은 전부 신디케이트다. 그러니까 신디케이트 그러면 모임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신디케이트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부동산 신디케이트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조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래서 신디케이트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모인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한 30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소규모 원룸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이게 한 10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한 3억씩 대자. 그래가지고 10사람이 30억을 모아. 그래가지고 여기 그 개발업자 있죠. 그러니까 전문 개발업자를 한 사람 내세워서 이 사람한테 돈을 몰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경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면 수익이 이렇게 돌아오면 수익을 이렇게 투자 비율대로 나눠 갖는 이런 형태가 바로 부동산 신디케이트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요게 이제 부동산 신디케이트죠. 이런 투자자 모임들이 신디케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구자 방식으로 자, 한 구자씩 가져. 한 구자씩 투자해. 자, 10구자 있어. 너 2구자 하고 너 1구자 하고 너 3구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0구자를 만듭니다. 만들면 30억이 모이겠죠? 이게 부동산 신디케이트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자기들이 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표를 하나 딴 사람을 구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업자를 구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자기들이 배분해가는 이런 형태가 부동산 투자자 모임, 즉 부동산 신디케이트예요. 자,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뭐냐? 조인트 벤처. 벤처라는 것은 어떤 모험 또는 사업 이런 뜻이죠. 조인트는 결합했다 이런 소리예요.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이것은 동업의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 동업이라는 것은 이 투자한 사람이 야 이게 한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50억씩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동업할까? 이런 거예요. 조인트 벤처예요.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동업의 개념이 없어요. 경영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런데 조인트 벤처는 경영에 참여를 하죠. 투자자가.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모두 소유 지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지분이나 한 구자 또는 일정 지분을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지분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잘 냅니다. 이렇게 박스에다 집어넣고요. 다음 중 부채증권은 어떤 거고 지분증권은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여기서는 부채증권과 지분증권 또는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에 대한 그런 개념들 꼭 알아두시고요. 메자닌 금융이라는 것이 366페이지 여기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자닌 금융은요 원래 채권의 형태로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채증권의 형태로 발행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거나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지분증권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중간 형태를 이제 요거하고 요거 중간 형태를 메자닌 금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자닌이라는 것은 원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어떤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층의 면적이 100평이다, 100제곱미터다. 근데 이 2층에도 100제곱미터다. 근데 요거는 한 50제곱미터 정도 중간에다 뭐 이렇게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층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는 그러니까 부채증권의 형태로 발행이 됐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분증권의 형태로 전환이 되거나 이렇게 그 지분증권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나 이런 그 채권들을 이런 부채증권들을 메자닌 금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환사채, 그러니까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사채나 또는 신주를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메자닌 금융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훌륭합니다. 한 번 냈으니까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메자닌 금융도 있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산 유동화 제도인데요. 요 유동화 제도 이런 것들은 이 유동화 제도하고 저당 그 370페이지 그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당 시장의 구조와 그다음에 저당의 유동화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당 시장의 구조, 저당 시장의 구조와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 제도. 자,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자, 일단 저당 시장의 구조는 저당 시장의 구조 그러면 시장의 구조니까 이게 무슨 시장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당 시장의 구조는요 1차 시장과 2차 시장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의 유동화라는 말은 뭔 소리냐면 이게 이제 저당이 저당 채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은행에다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게 되면 그때 은행에서 가지는 저당권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제 담보 물건이라 물건으로 취급하지만 영미에서는 그런 것들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저당권은 저당 채권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기지 그러면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채권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러고요. 그 저당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지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동화한다 이 소리는 유동화 이꼴 현금화라는 뜻입니다. 유동화는 현금화다. 그러니까 저당을 유동화한다는 소리는 바로 저당을 현금화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당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매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당 채권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저당 채권을 팔아버리면 바로 이게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팔 때 어떻게 파느냐. 저당 채권이 있으면 그 저당 채권을 통째로 팝니다. 통째로 묶어서.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묶어서 판다. 통째로 파는 것을 매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증권화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증권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이건 조각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증권화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잘게 조각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조각냅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10억짜리,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이런 저당 채권을 조각을 내면 그 이제 작게 500만 원 단위 뭐 또는 1000만 원 단위로 쪼개지겠죠. 그러면 조각내서 파는 거 우리가 주식 발행할 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증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조각내서 팔든 통째로 팔든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게 바로 저당을 유동화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당의 유동화라는 말을 그대로 놓고는 되게 어려워요. 내 저당을 현금화한다. 현금화한다는 얘기는 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현금화한다. 그 얘기도 부동산을 팔면 되잖아요. 현금화하는 거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조각내서 파는 거, 이거 이제 부동산의 증권화가 되겠죠. 뭐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저당 시장은 이렇게 크게 보면 자, 차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자가 있습니다. 대출자는 보통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차입자가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요, 여기서 대출 이자율이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율이 7%다. 뭐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산상 좀 이 7%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대출자들은요, 자기가 올해 이 대출 기금을 100억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100억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0억을 가지고 차입자들이 뭐 1억을 빌려간다, 또는 500만 원을 빌려간다, 뭐 1000만 원을 빌려간다, 또는 5천만 원을 빌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빌려가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쭉 빌려가요. 빌려가면서 돈은 나가죠. 현금이 지급되면서 뭐가 생깁니까? 저당 채권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크고 작은 저당권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저당권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저당권이 100억을 전부 빌려주게 되면 더 이상 빌려줄 게 없죠. 그건 뭐예요? 은행이 이 자기가 마련한 주택 기금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채 가게에 야채 떨어진 거예요. 생선 가게에 생선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장사 개점 휴업이죠. 개점 휴업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저당권, 여기서 생긴 저당권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파는 겁니다. 저당권을 통째로 파는 거죠. 팔면 묶어서 이제 통째로 파는 거예요. 팔면 100억을 팔면 다시 100억이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빌려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저당의 유동화예요. 그러니까 매각, 묶어서 매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받아주는 사람, 이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과거에는 뭐 KFC, KHFC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HF로 바꿨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얘한테 이렇게 파는 거죠. 이렇게 저당권 풀을 매각을 합니다. 저당권 풀로 매각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저당권을 사준다라는 얘기죠. 또는 얘가 직접 이렇게 그 MBS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 매각까지 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한테 이제 팔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뭐 이걸 사줘야 되는데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죠. 각 은행마다, 은행도 뭐 한두 개가 아닌 거니까 그 은행마다 대출해 준 거를 전부 사주려면 이게 뭐 그 수백조가 있어도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얘도 이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자금을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이제 이 저당권을 또 딴 데다 파는 게 아니라 저당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MBS를 발행을 합니다. MBS를 발행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팝니다. 팔게 되면 이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쏘겠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각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각을 내서 증권화를 하는 거죠. MBS를 발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MBS를 발행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서 MBS 발행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MBS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게 되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여기는 일반 투자자, 그다음에 은행 또는 그 보험사 또는 연기금 이런 주체들이 투자 주체들이에요. 그러니까 MBS에서 투자하는 주체들이 이렇게 일반인도 있을 수 있고요. 은행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험사, 연기금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또는 이 대출자, 은행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MBS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MBS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 MBS라는 것은 상당히 이 공신력이 필요합니다. 공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행은 할 수 있으되 발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얘한테 얘네들이 공신력이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만 있고요. 은행에서 발행하는 MBS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발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발행할 수 없다는 아니에요. 발행할 수 있는 건데 공신력에서 뒤지니까 발행을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7%의 대출 이자율이 결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MBS를 발행하면 여기에 MBS 수익률이 있겠죠? 자, MBS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MBS의 수익률은요, 이거보다는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S 수익률이 5.5%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대출자가 여기 은행이 이제 요 저당 채권을 얘한테 팔았잖아요. 근데 차입자들은 은행에서 빌렸으니까 은행에다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걸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그런 이 수수료 그런 걸 뺍니다. 그래서 보통 0.5% 정도를 떼고요. 여기서 수수료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또 뭘 빼냐면 자기들이 MBS를 발행하려면 MBS 발행 비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MBS를 발행할 때 보증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 1% 정도를 뗍니다. 1% 정도를. 그럼 이제 1.5%를 떼야 되겠죠. 7%에서 1.5% 빼면 약 5.5% 정도의 MBS 기대 수익률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요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있겠죠. 이 요구 수익률보다 이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기가 크면 투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요구 수익률보다 더 기대 MBS가 수익률을 더 높게 주면 당연히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1차 저당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느냐? 2차 저당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대출자들, 요 은행은요, 1차 시장에도 속하고 2차 시장에도 속하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쥐 같은 놈이에요. 조류에도 속하고 포유류에도 속하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바로 은행이다, 대출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1차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1차 시장의 특징을 뭐 잘못된 것은 뭐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1차 시장의 참여자는 누구예요? 차입자와 누구로 돼 있다? 대출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다. 자, 1차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담보대출이 일어난다. 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담보대출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저당이 형성된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는 저당이 설정되는 시장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일어난다. 저당이 형성된다. 저당이 설정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 대출을 해줄 때요. 담보대출 시 은행은 차입자들의 신용을 매우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차입자의 신용이 매우 중시되는 시장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1차 시장의 참여자들은 누구냐? 차입자와 대출자다. 1차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담보대출이 일어난다. 또 저당이 형성된다. 저당이 설정된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차입자의 신용이 매우 중시된다. 그래서 차입자의 신용이 나쁘면 절대 안 빌려주죠. 담보 아니라 담보 할애비를 갖고 와도 안 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입자의 신용이 중시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시장에서는 무슨 참여자들이 누구 있냐? 그러면 일단 대출자가 있죠. 은행이 있습니다. 대출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투자자. 이렇게 세 관계인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관계다가 대출자와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투자자 이렇게 2차 시장의 참여자들은 셋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얘기죠. 1차 시장에서는 담보대출 즉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이죠. 그러나 2차 시장에서는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이 아니라 저당이 유동화되는 시장이에요. 저당의 유동화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당이 유동화된다는 얘기는 저당이 사고 팔리거나 매각되거나 또는 저당이 증권화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매각되는 것은 통째로 매각되는 것이고요. 증권화되는 것은 조각내서 팔아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는 차입자의 신용 상태가 매우 중시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차입자의 신용이 중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이제 중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1차 시장에서 걸렀죠. 걸렀기 때문에 뭐 이미 이 우량 채권이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 그런 대출만 얘가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렇게 은행에다가 야 우리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이나 적격 대출이나 이런 심사 기준이 있죠. 그걸 미리 다 나눠준 거예요. 그대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것만 사줍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안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차입자 신용이 거기서 다 걸러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여기서 이제 차입자가 2억을 빌려갔다. 2억을 빌려갔어도 여기서 쪼각내서 증권화 하려면 쪼각내야 돼요. 어차피 다 섞어가지고 쪼각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통째로 왔다 갔다 하고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들은 차입자 신용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은 신용이 절연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용이 절연되어 있다. 그러니까 차입자의 신용이 중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1차 시장은 이 주택자금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고요. 2차 시장은 이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여기 이제 대출 시장이고요. 여기는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2차 시장에서는 이 주택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주택자금을 2차 시장에서는 유동화를 통해서 주택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371페이지에 그대로 이제 나와 있죠. 1차 저당 시장의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다. 그리고 371페이지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주택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특징들을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차이점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시장에서 담보대출이 일어날 때 이때 이제 7%로 빌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MBS 수익률은 5.5%잖아요. 근데 요구 수익률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야 이게 MBS가 활성화되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대출 이자율이 MBS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보다는 MBS 수익률이 높아야 돼. 그래야 MBS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 조건도 꼭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MBS 발행이 활성화되려면 활성화 조건 여기서 대출 이자율이 대출 금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MBS 수익률보다 커야 되죠. MBS 수익률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시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유동화의 결정적인 시장이 1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이죠. 주택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 1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이에요? 1차 시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MBS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BS.
자, MBS라는 것은 모기지를 백트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모기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 이런 것들이 MB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당 대출 그 373페이지 보시면 저당담보증권, 저당담보부 증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밑에 박스에 바로 요 얘기가 나와 있죠. 1차 시장의 대출 금리는 MBS 수익률보다는 커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된다. 이게 이제 MBS가 활성화되는 조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74페이지, 375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MBS의 종류가 쭈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MBS의 종류는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고요, 작게 나누면 아주 세분하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MBB가 있고요. 그 다음에 MPTB가 있고요. 그 다음에 MPTS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근데 MPTB하고 똑같은 쌍둥이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CMO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고요. 적게 나누면 네 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형은 MBB와 MPTS예요. 그래서 이놈이 기본형인데요. 끝에 자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끝에 자. 자, 끝에 자가 B로 끝나느냐, S로 끝나느냐. B는 본드 해가지고 이거는 채권입니다. 본드는 채권이다. 그래서 이놈은 채권형 MB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채권형 MBS. 그 다음에 요 S는요, 시큐리티 해가지고 시큐리티스 해서 요놈은 지분형 MBS입니다. 즉 증권형 MBS라고 그러죠. 지분형 MBS. 지분형 MBS고요. 자,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것이고요. 지분은 소유 지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산을 파는 거예요. 이건 자산을 파는 것이고요. 즉 모기지라는 저당 채권이라는 이 자산을 투자자한테 자, 여기서 이 MBB와 MPTB는요. 이 모기지를 파느냐 아니면 담보로 그걸 팔지 않고 담보로만 제공하고 돈을 빌리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채권형은 돈을 빌리는 것이고요. 요거는 모기지를 즉 주택 저당 채권, 이 저당 채권 모기지를 팔아 제끼는 거예요.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채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한테 이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MBS를 발행을 하죠. 근데 발행을 하는데 채권의 형태로 발행한다. 이 소리는 자, 나한테 저당권이 이렇게 100억 어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재산 많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돈 빌려줘도 뗄 염려 없겠지?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한테 돈 빌려줘. 이렇게 이거 보고 내한테 이렇게 재산이 빵빵하니까 너 나한테 안심하고 돈 빌려줘. 이게 이제 채권이에요. 채권형이에요. 그러니까 MBS는 이 모기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데 모기지를 담보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100억어치 모기지가 있으니까 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만약에 내가 여기 요 모기지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너한테 안 갚으면 너는 그 다음에 요 모기지를 우선해서 이 모기지에 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게라는 것이죠. 그게 담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집을 담보로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집을 은행에다 담보로 하면 거기에 이제 저당권 1순위로 저당을 잡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저당 주택 자체가 은행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저당권만 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주택을 경매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똑같아요. 그 주택 대신에 이런 모기지, 저당권, 저당 채권이 담보로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러니까 투자자가 얘한테 돈 꿔주고요. 이 채권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채권은 얘가 돈을 안 갚았을 때, 모기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우선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모기지에 대한 이 소유권이 저당권이라고 그러죠. 모기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차입자가 갚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겠죠. 만약에 대출자가 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차입자가 원과 이자를 갚으면 은행이 원리금 수취권을 갖겠죠. 그러면 은행이 얘한테 넘겼다. 그러면 얘가 원리금 수취권을 갖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가진 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갖습니다. 여기서 수는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소유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저당권이, 즉 모기지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MBB라는 것은 저당권이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넘어왔죠. 지금 얘가 얘한테 팔았으니까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근데 저당권을 얘한테 판 게 아니죠. 판 게 아니라 이 저당권을 그냥 담보로만 제공하고, 이거 저당권 내가 빵빵하게 있으니까 너 나한테 돈 꿔줘 한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발행자한테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자니까요. 저당권이 발행자한테 있고, 당연히 여기서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것도 발행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발행자한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요, 요게 이제 두 가지가 기본형이라고 그랬어요. 요놈은 어떤 것이냐? 요거는 이제 저당권을, 요거를 쪼각내 가지고 하나씩 팔아버리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요 조각을 팔아. 뭐 500만 원, 1000만 원 내고 사가는 거죠. 사가버리니까 이 소유 지분 자체가 일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얘한테 이걸 지분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자체가 투자자한테 넘어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도 당연히 투자자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여기서 차입자가 원리금을 갚으면요, 얘가 얘한테 지 스스로 띄고 넘기고요. 얘는 또 바로 얘한테 넘겨주는 그런 원리금 수취권을 그대로 넘겨주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상품이 다양화되지 못하고요, 너무 단조로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혼합해서 만든 것이 요게 그 혼합형입니다. 두 개를 혼합했다. 근데 요놈도 끝에 자가 B자예요. 그러니까 요놈도 채권이다라는 것이죠. 채권이면 당연히 저당권이 발행자한테 있습니다. 발행자한테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발행자, 채권이니까 모기지를 넘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채권이니까 발행자한테 있어요. 그럼 원리금 수취권도 당연히 이 발행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당권을 안 넘겼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구별이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요 성질을 원리금 수취권만 이렇게 투자자한테 넘기는 그런 혼합형을 만든 거죠. 투자의 다양화, 상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혼합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섞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은 항상 요게 이제 다 거의 나와요. 요게. 그래서 일단은 이 구조가 어떻게 됐나, 기본 이론 때는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일단 MBB는 요거는 채권형 MBS니까 그때 MBB는 저당권이 발행자한테 있고 원리금 수취권도 역시 발행자한테 있는 거. 그러니까 원리금을 받을 권리도 역시 발행자한테 있다. 근데 지분형은 저당권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투자자한테 넘어가고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형식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은요, 두 개를 섞었다라는 것이죠.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섞었지만 끝에 자가 B자니까 이거는 저당권은 그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넘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CMO는 얘하고 쌍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하고 똑같은데 뭐만 틀리냐면 요거는 이 MBS를 발행할 때 아예 MBS를 발행할 때 이 만기가 짧은 놈은 짧은 놈끼리 또 중간 놈은 중간 놈끼리 따로따로 묶어가지고 그 트렌치별로 따로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계층 채권. 그래서 그 다계층 채권에 대해서는 다계층 채권이 나오면요. 요거는 발행을 할 때 나머지 요거 세 가지는 나머지들은 그냥 구분이 없이 그냥 저당권이 오면 그놈을 바로 조각내서 발행을 하는데 요 다계층 채권은 이렇게 만기가 같은 놈들끼리 1년 남은 놈, 또 3년 남은 놈, 또 5년 남은 놈 이렇게 만기가 몇 년 남았느냐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다시 묶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트렌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렌치. 그러니까 이 만기 구조가 비슷한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한 저당권들끼리 따로 모아놓은 것을 트렌치라고 그러고요. 이 트렌치별로 따로따로 MBS를 발행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단기 트렌치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장기 트렌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단기 트렌치는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1년 이내에 상환되는 것이니까 이건 위험이 작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좀 낮아요. 근데 요 놈은 장기니까 20년 막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이건 이자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트렌치별로 따로따로 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다계층 채권 CMO는요. 트렌치별로 따로따로 적용하는 것은 따로따로 발행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이자율도 달리 적용하죠. 단기 트렌치면 좀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요. 장기 트렌치면 이자율을 좀 높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지급되는 순서도 좀 달리하는 그런 것들을 이 다계층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 MPTB나 MPTS 또 CMO 이런 것들은 발행자가 이런 걸 발행을 할 때 위험이 투자자한테 위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원리금 수취권 자체가 투자자한테 있다는 소리는 투자자가 원리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차입자들이 원리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내라고 하든지 또 조기상을 했다 그러면 콜방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있나요? 몰라. 왜냐하면 2차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차입자가 누군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콜방을 할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 또 원리금 수취권 못 받으면 그러니까 콜방어는 이거는 못 하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은 다른 형태의 콜방어가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이거는 콜방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을 해도 뭐 어떻게 도리가 없어. 그리고 요놈은 뭐 채무 불이행해도 어떻게 찾아가서 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은 발행자가 이 발행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약에 얘가 조기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게 뭐냐면 지급보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해서 발행하는 것이 바로 MPTB나 CMO 또는 MPTS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지급보증을 합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급보증을 안 해요. 걔 왜 안 하냐? 그럼 구조상 그래요. 자, 지급보증을 한다는 얘기는 원차입자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중개자일 뿐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금 수취권이 요까지 넘어오는 이 MPTS나 또는 MPTB 이런 것들은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받을 때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급보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MBB 같은 경우는 얘가 얘한테 돈 꿔준 거예요. 얘한테 돈 꿔준 게 아니죠. 이 저당권은 얘가 꿔간 사람이지만 이 MBB는요. 얘가 돈 꿔간 차입자예요. 그러니까 차입자가 지가 안 갚으면 지가 지급보증할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건 지급보증이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급보증을 해서 발행한다.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훌륭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대개 이제 375페이지, 거기 이제 저당권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MPTS, 끝에 자가 S로 끝나면 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자가 B로 끝나면 채권이다. 근데 이 MPTS는 증권이고요. MBB는 채권이고요. 이게 두 개가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MPTB는 혼합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MPTB와 CMO는 쌍둥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오는데 하우징 피낸스 해가지고 HF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과거에는 한 번 시험 나온 적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나올 확률이 적어졌고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9페이지서부터 380페이지, 381페이지, 382페이지 요거 이제 그 MBS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특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심화학습 이론 때 요 MBS에 대한 것은 좀 더 자세하게 일단은 요 정도만 알아도 이거가 이제 주로 거의 90% 이상이 저당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요것만 거의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384페이지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요,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게 최근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나온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처음에 출시될 때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매년 바뀌고요. 또 그 은행의 상품, 대출 상품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뀔 때마다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과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심화학습 이론 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기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402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와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